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중러 군사공동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한다 입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견제와 한미일 삼각공조체제 균열을 가져올 목적으로 연합비행훈련을 빌미로 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고 그러죠. 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서 중러의 군사 안보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가시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난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 포럼에서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양국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밀을 관계를 유감없이 발휘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더 밀착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타이틀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러 대 미 신냉전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아베와 인도 수상까지도 러시아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목적 포석을 하는 무대였지만, 오래전에 외교 무능으로 국제사회의 맹아가 된 문재인은 예상대로 없었고, 있었어도 존재 가치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러가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원래 강대국끼리는 상호 경쟁 관계니까 언제나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중러 관계도 희비가 엇갈린 역사예요.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과 러시아, 중러는 러시아 피터 표트로 대제라고 그러죠. 와 청의 강희제 시절이던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아무르강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1856년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일어난 제2차 아편전쟁에 소극적인 참여자로서 일종의 중재자 기능을 하면서 청나라의 성지인 북만주, 지금의 연해주를 청으로부터 한량을 받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주요 행위자로 본격 등장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서 남만주 지역의 이권을 차지하게 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른바 1897년 트리플 인터벤션, 즉 삼국 간섭을 해가지고 일본이 만주에 대한 이권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확보를 하고요, 부동항이었던 다롄을 조차하게 되는데, 오늘날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이나 랴오닝성의 다롄에 가게 되면은 시내 건축물이 러시아풍이 많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 만주에 대한 이권을 고스란히 넘기고서 무대에서 떠나게 되죠. 1917년에 볼셰비키 레볼루션,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난 뒤에 러시아는 소련으로 바뀌게 되고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코민테른 인터내셔널을 설립을 하고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당의 순원이 미국과 일본의 무반응에 실망을 하고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들이면서 1923년부터 27년까지 제1차 국공합작에 들어가게 되고요, 북벌을 완료해서 국민당 주도로 천하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련의 지원으로 설립된 항포군관학교가 상징적인데요, 교장은 국민당의 장제스였고 부교장은 공산당의 주얼라이였습니다. 1937년부터 1945년 제2차 국공합작은 국민당과 공산당 공동의적인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일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공내전이 벌어졌는데 국민당은 미국이, 공산당은 소련이 지원을 했고요, 결국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대만으로 패퇴를 시키면서 1949년에는 중국 대륙에 공산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1949년 건국 전후 중소관계는 그야말로 밀월이었습니다. 아니, 소련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통적인 이념으로 하는 형제국가로서 스탈린 시절에 이미 산업화를 완료하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이었던 소련이 신생국가 중국에게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지원을 하면서 중국의 홀로 서기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스탈린이 사망을 하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죠. 소련의 새로운 1인자가 된 후르츠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면서 수정주의 노선을 채택을 하게 되자 마오쩌둥이 위기를 느끼면서 발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소관계는 급냉하게
됐고요. 급기야는 1969년에는 중소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후 중소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있다가 1985년에 골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개혁을 뜻하는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을 하면서 중국과 관계 정상화,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 트랩을 밟게 되는데요. 극적인 것은 골바초프가 1989년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민주화 요구 시위로 촉발된天安문 사태로 1991년 덩샤오핑이 남순 강화를 통해서 개혁 개방을 제기하는 선언을 할 때까지는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이 되었고, 소련도 미국과의 군비 경쟁, 스타워즈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패하게 되면서 1991년 제국의 해체를 겪게 되고 러시아로 남게 되었습니다. 1991년 세계는 미소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의 일방 독주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갈등 없는 평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이념을 같이 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1991년 이후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이외에도 샹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등을 통해서 꾸준히 협력을 해왔죠.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만주 시베리아 국경선을 확정을 하면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양국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2005년부터는 군사적 협력 관계도 아주 긴밀해졌는데요. 평화 사명이라고 하는 피스 미션의 이름으로 매년 육해공 상군이 대규모로 참가하는 중러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후 냉전 초기 중소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양국의 군사적 협조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는 2014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석유 파동을 겪게 되었고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국은 구원투수로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에 긴급 자금을 지원을 하고 통화수합협정 체계를 통해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해주는 은인 역할을 하죠. 또한 2015년에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19년 현재 시진핑과 푸틴이 하나로 움직이면서 중러 군사안보 공동체가 동아시아 지역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안보 공동체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동맹국의 이익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상황이고 한국의 문재인은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어서 양대 진영의 군사적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은 엄청난 군사안보 불안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